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동태 그리고 능동태 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가정법까지 배웠죠. 조동사 시제 법태일치라고 하는 동사의 왼쪽 영역, 즉 진화의 영역으로 가면 영어가 1000년 이상 진화해 오면서 조동사 시제 법태일치 이 순서로 공부하면 된다고 그랬고, 현대로 거슬러 계속 이렇게 다가오면서 영어 단어가 방대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 때문에 동사가 배가 나와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가정으로 낳은 자식인 4대 준동사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뭐죠?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분류, 조동사 시제 법태일치, 그리고 4대 준동사까지 3, 5, 4, 다 다음 12가지거든요. 이렇게 12가지 섹션을 이 순서대로 배우면 문법책을 펴셔서 이 순서대로 머리에 집어넣으시면 절대로 영어가 흔들림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듣고 성취를 하기 바라는 것은 절대로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걸 얻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뼈대만 얻어가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뼈대가 없기 때문에 사상누각처럼 항상 수십 년간 영어를 공부해도 늘지 않는 거거든요. 이 뼈대만 제대로 잡으시고 나머지는 다른 유튜버 선생님들이나 강사분들에게 훨씬 더 저보다 전문적으로 더 많이 하시는 그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내용에 살을 더해서 본인의 실력을 향상시키면 될 겁니다. 자, 맥을 잡는 영문법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간단하게 조동사는 의의가 뭐라 그랬죠? can의 과거가 could, may의 과거가 might, 이런 거라고 했나요? 아니죠. 조동사에는 시제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절대로 시제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의 영문법은 어떻게 우리를 가르쳤다? 세뇌시켰다? 시제가 있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쵸? can의 과거가 could인 것처럼 I could do it.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었다 라고 과거 형태로 해석을 시켰습니다. 중학교 영어에서는. 그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 요즘은 그렇게 안 가르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보다 더 오랜 나이가 많으신 분 중에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영어를 배우셨어요. 그게 다 틀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제 동료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진단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틀릴 수도 있는데 라고 얘기할 때 앞에 조동사를 꼭 붙여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사실이 현재 시제를 조동사를 쓰지 않으면 무조건 팩트의 영역이 되거든요. 제가 조동사 설명할 때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조동사는 종이 한 장 차이인 현실에서 가정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조동사를 쓰면 자동으로 가정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발을 하나 담그게 되는 거죠. 자, he is wrong. 그는 틀렸다라고 말하면 이건 100% 팩트를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법정이라면 진짜 내 발언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법률적인 문제라면. 실제 생활에서도 그 사람이 진짜 하지 않았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he's wrong 이라고 얘기했다면, 충분한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굉장히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되는 발언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조동사를 쓰는 겁니다. 100% 확실한 게 세상에 몇 가지나 되겠어요. 밝혀진 것, 이미 과거 일어난 역사적인 검증이 된 사실만이 오직 팩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단순 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벌어졌다? 그게 정해진 연도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과거 시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그게 팩트라고 생각하면 그냥 단순 시제, 현재 시제를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조동사, will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조동사를 썼다는 것은 시제에 상관없어요. 조동사는 시제가 있다 없다? 없다. can의 과거가 could다? 아니다. could 아니다. 전부 다 can이든 could, may든 might이든 전부 다 뜻이 비슷비슷하고 똑같아요. can하고 could는 뜻이 똑같고 may하고 might는 뜻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지만 실제 생활에서 영어를 쓰다 보면 원어민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한 10%에서 20% 정도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과거의 뜻으로.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한다? 대부분의 7, 80% 이상은 전부 다 가정법의 조동사로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He could be wrong, he may be wrong, he might be wrong. 뉘앙스는 다르죠. 틀릴 것 같은데, 틀렸을 것 같은데, 약간의 뉘앙스가 차이겠지만 어쨌든 팩트가 아닌 가정 영역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시제가 없다 그랬죠. 뉘앙스를 결정해주고 거기 뒤에다가 시제를 갖다 붙이면 완벽한 가정법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줄기차게 입에 외우셨던 거 뭐죠? must have pp, have pp 같은 거. must have pp, might have pp,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그쵸? 집들이 갔는데 집주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걸 다 사와. 그냥 오지. 빈손으로 오지. 어떻게 얘기하죠? You shouldn't have bought this. buy의 과거 분사인 bought를 썼어요. You shouldn't have bought this
for me. 너 이런 거 사올 필요 없는데 왜 사왔어?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should라는 조동사를 앞에 달고 have pp라는 시제를 뒤에 갖다 붙이면 너 안 했어도 됐는데 과거에 했다 안 했다? 과정법이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했단 말이죠. 이미 마트에서 사온 거야. 그러니까 이건 팩트가 된 거죠. 시제를 닮으로써 이제 그냥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살 필요 없는데 사왔네? 사지 말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어쨌든 이게 가정법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 동양인도 참 많은 수의 가정법을 얘기하고 삽니다. 그때 그랬었다면 어땠을까? 그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주에 가정법 동사 영상을 보시면 약간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은 제가 누차 얘기 드리지만 딸은 더 우선 선생님들께 붙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입니다. 조동사, 시제, 법, 태, 일치 중에서 법, 태. 가정법 다음에 태입니다. 이 태가 바로 영어로 voice거든요. 자, 내가 말하는 voice가 뭐냐? 오늘 들어갑니다. 바로 태를 voice라고 합니다. 뭘까요? 내가 말하는 voice, 그러니까 즉 목소리, 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샀어. 내가 커피 사줄게. 자, 내가 뭐뭐 해줄게. 자, 이렇게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집은 우리 오빠가 사준 거야. 이 집은 우리 오빠가 사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물론 뉘앙스는 좀 다르고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거예요. 태라는 게 지금 제가 오타가 하나 났네요. 능동태인데 뭘 말하냐면 능동적으로 내가 목소리를 이어나간다고 해서 능동태고요. 수동적으로 내가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수동태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국어적 개념에는 약간 없는, 있기는 하지만 서양의 이렇게 문법적인 용어보다는 덜 들어왔죠. 우리는 바로 태어나자마자 한국 원어민이니까 국어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개념이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실 겁니다. 자, 영어 문법으로 우리는 더 영어 문법 시간을 통해서 이런 태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는 들어왔어요. 능동태니 수동태니. 그래서 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 이런 말들이 꽤 익숙해집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다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런 말을 들을 일이 거의 없어요.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죠? 학원 강의를 들으시면, 학원 영어 강의를 들으시면 꼭 이 말을 듣게 되죠. 바로 수동이니 능동이니 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런 개념은 철학적으로 어디나 있는 개념입니다. 동양도 서양도 다 있는 건데 유독 서양에서 이 개념을 더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시 역사 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문학을 공부하니까요. 서양인들, 즉 서양인들의 조상은 누구죠? 상인, 크레타 섬에 살았던 상인입니다. 자,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 수천 년 전에 태어난 그들이 상인이었어요. 물건을 거래하는 그들 상인에게 있어서는 자, 뭐가 중요했을까요? 내가 파는 대상자, 그리고 파는 저 사람, 대상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상인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저와 거래를 하는 또 다른 상인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 둘이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여기 이 책이면 책, 공부면 공부, 팔 물건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쪽에서는 사실 물건이 있어야 되죠.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자, 삼박자가 보이십니까? 자, 나와, 너와, 그리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하죠. 이게 바로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object가 필요하죠. object. 자,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목적어는 뭐라고 하죠? object. 물건,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목적어. 자, 목적이란 말 자체가 우리말로 따지면 목적? 무슨 말이야? 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때 처음 영어를 시작할 때 이런 말 했죠. 동사 중심주의라고.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주어가,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위치한다라고 했죠. 주어와 목적어나 보어가. 그렇죠? 시소라고 했습니다. 시소. 비유는 정확히 동사를 기준으로 앞과 뒤로 나뉘는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양인들의 개념은 철저하게 내 위주예요. 나 위주. 1인칭이 뭐죠? I. 서양인들은 우리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개인주의죠. 이게 바로 서양 철학입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도 있고 국가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동양의 개념은 어떻죠? 농사 혼자 지을 수 있나요? 아니, 없어. 다 함께 해야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누군가에게 전수를 받고 그리고 우리도 또 그렇게 전수해줄 의무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농경 문화는 협동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My country보다는 우리나라라고 표현하죠. 대한민국 우리를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개념에게 볼 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Our country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한국인입니다. 비단 한국인뿐만 아니겠지만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는 이렇게 철학적으로 뿌리를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계속 가보죠. 그래서 이 object가 바로 대상인데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자, 내 입장에서는 이게 팔 물건 그리고 당신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어, 대상이 생긴 겁니다. I'm gonna have to deal with two things. 물건 자체하고 당신이라는 사람 두 명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자, 능동적으로 얘기해보죠. 예문을 이렇게 제가 세 개로 오늘 강의를 끝내볼게요. 그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물건을 제가 지금 예문을 첫 번째로 시작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bold로 밑줄 제가 그은 것들은 다 능동태입니다.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나에게 선물을 줬다. 사람들은 나를 알렉스라고 부른다. 나는 나의 지붕을 하얗게 페인트질 하였다. 문장의 형식은 아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제일 첫 번째 SVOC 할 때 제가 잠깐 훑고 지나갔습니다. SVOC를 말하지 못하면 영어를 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팔품서구 3절 강의부터 끝내고 그리고 문장의 오형식 강의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너무 할 게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조금만 훑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능동태는 S로 시작한다는 소리죠. 즉 주어인 내가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소리입니다. 내 입장입니다. 그는 나에게 선물을 줬다. 자, 목적어가 나라는 사람, 나라는 거와 그리고 선물이라는 명사 두 개가 다 목적어인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1인칭인 나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1번, 얘가 2번, 즉 명사가 다 목적어 될 수 있거든요. 얘 둘 다를 상대해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일부러 사형식을 가져온 겁니다. 삼형식도 있지만 삼형식은 너무 쉬워요. I love you죠. 이거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해서 일부러 뺐어요. 자, I love you. 어떻죠? 주어와 동사, 목적어 있으면 이 두 개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동태거든요. 수동태의 원리는 제가 굳이 여기서 지루하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아시는 거고 이거는 잠깐 다른 분의 강의를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냥 맥을 잡는 위주로 빨리 나가볼게요. 안 그래도 제가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얘기할 테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죄송해요. 한번 다른 유튜브 강의를 보시면 5분 10분이면 이해되실 겁니다. 제가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사형식을 들고 왔어요. 일부러 두 개인 걸 보여드리려고요. 자, 사형식의 문장의 그거는 SVOO입니다. 이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사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SVIODO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수없이 배우셨을 겁니다. 간접 목적어는 사람이어야 되고 직접 목적어는 반드시 사람이 아닌 아무거나 사물이면 됩니다. 사물이든 동물이든 사람 아닌 거면 됩니다. 이제 이게 문법의 법칙입니다. 자, 해보죠. 그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자, 장문할 때 제일 큰 법칙은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주어만 하고 그 다음 말을 못해요. 왜 말 못할까? SV로 시작하는 그 법칙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V까지 말하면 말하기 쉬워지거든요. S까지 말하고 쉬면 안 됩니다. 반드시 V까지 말을 해야 돼요. 동사까지. 자, 한국말은 첫 번째 주인공이 나오고 맨 끝에 수로, 즉 동사가 나옵니다. 맨 끝에 이거.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그는 주었다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었다. give의 과거 gave. 여기까지 말하고 쉬시면 됩니다. 그리고 magic question이라고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무엇을. 공통 질문이에요. 무엇을. 그래서 을을로 받아지는 한글말로 을을이 와지는 대상이 여기 오면 이게 목적어인 겁니다. 을을이 안 되면 자동으로 보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죠. 어쨌든. 자, 그는 주었다. 무엇을 줬는데 목적어가 나올 차례죠. 그렇죠? 무엇을. 자, 선물을 줬답니다. 만약에 선물을 줬다고 제가 그냥 얘기했으면 삼형식이 될 겁니다. present. 그런데 나에게 선물을, 나와 선물 두 개를 다 상대해야 된다 했죠. 사람 먼저 me 그리고 a present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He gave me a present가 되는 거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인지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능동태는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죠.
이 강의를 제가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시고 어쨌든 능동태가 다 전제된다는 상황에서 오늘 수동태만 강의할 거니까요. 보십시오. 주어, 동사, IODO가 나왔습니다. 자, 목적어가 있죠. 동사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동사를 중심으로 앞쪽에는 주어와 뒤에는 목적어 또는 보어가 온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쵸? 자, 시속게임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동사 중심주의입니다. 자, 수동태의 개념은요. 주어와 목적어, 즉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나와 이거, 대상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서 내가 뭐뭐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내가 이끌고 가는 텐스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거래를 당하는 여러분의 입장이거나 내가 팔아서 그럼 이 물건의 입장에서는 팔리게 되는 거죠. 나에 의해서. 그럼 얘도 분명히 주어가 될 수가 있죠. 서양인들의 개념은 그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책상은 나에 의해서 팔려졌다라고 말하면 어색하죠. 실생활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근데 서양인의 관념이나 개념 차원에서는 가능합니다. 제가 조금만 있다가 왜 이렇게 수동태가 발달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잠깐만 참아보세요. 어쨌든 이런 목적어와 주어는 바꿀 수가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들 서양인의 관점에서 보면. 왜? 그들의 조상이 누구니까? 상인이니까. 상인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계산적이고 수지타산이 맞아야 됩니다. 물건에 영혼이 없죠. 괜찮아.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대상조차도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얘들도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꿔보죠. 그러니까 모든 목적어는 주어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동태와 능동태로 바꾸는 법칙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죠? S하고 O는 체인지가 가능하다가 바로 S, O 순서대로 쓰면 이거는 뭐다? 능동태. O, S 순서로 쓰면 뭐다? 이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간단하죠? 어려울 거 없어요. 선생님 그럼 보어는 되나요? 보어 안 돼. 목적어가 되려면 반드시 목적어만 되는 거야. I love you. You love me. 반대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너. 그리고 너는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아지는 것. 그렇죠. 목적어, 즉 명사만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갑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간접 목적으로 주어로 써볼게요. 그러면 이거 옆에 여기 있는 미만 앞으로 빼면 됩니다. 자, 미만 앞으로 빼보세요. 미. 이거를 앞으로 뺐다 쳐봅시다. 그러면 미가 주어의 자리 가니까 격을 맞춰야 되죠. 주격으로 쓰면 됩니다. I, my, me, my, you, your, you, yours. 많이 배우셨죠, 학교에. 이게 바로 격을 맞춰서 쓰라는 겁니다. 나중에 바로 이 다음에 나올 뭐다? 조동사 시제 법태 일치. 이 일치 영역이 바로 이겁니다. 수성 격을 일치시켜라. 이건 바로 격에 맞게 써라. 격을 일치시켜라 말이거든요. 미로 쓴 거는 목적격으로 쓴 거예요. 그쵸? 격에 맞게. 목적에 맞는 격으로 미를 쓴 거고, 이 미가 주어 자리로 오면 주격으로 써야 돼요. 주어에 맞는 품격에 써라. 그러니까 I, my, me, my는 뜻은 똑같은데 주어 자리니까 I로 바뀌는 겁니다. 별다른 뜻 없어요. 그러면 he를 반대로 이쪽 자리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동사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나는 샀다, 나는 주었다, 그는 주었다, 나에게. 이거를 바꾸니까 뭐가 됩니까? 나는 주어짐을 당했다자. 이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의 수동태 공식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즉 과거 분사를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동태로 바꾸는 공식이에요. gave를 어떻게 바꿔라? gave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꾸면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be, was 플러스 give, gave, given. 이것까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계속 넘어갈 겁니다. 이건 중학교 문법이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자, I was given.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he는 어디 갔어? he 자리가 이제 여기로 넘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나는 받아진 거예요. 그는 주었다 나에게라고 했으니까 나는 주어짐을 당했다 그에게, 그에 의해서. 그래서 수동태는 항상 바꿀 때 사람이 나오니까 사람 앞에 나오는 전치사는 항상 by를 쓰는 겁니다. 뒤로 뺐네요. 보이시나요? I was given by hi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목적어 present는 어떻게 했는데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위치 체인지 없이. 자, 원리가 보이셔야 됩니다. 크게 뭐가 있는 것처럼 공식이 시킬 필요 없어요. 공식은 딱 하나예요. B 플러스 PP밖에 없어요. gave가 BPP로 내려오고 이 present는 그대로 그 자리에 유지해서 내려온 것밖에 없어요.
언뜻 보기에는 자리가 막 바뀐 뒤섞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덩어리로. 원리는 하나라고 그랬죠. S하고 O를 위치를 바꿔라가 미션입니다. 이 두 개만 바꾸면 돼. 그럼 그 사이에 동사는 나오는데 당했다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비동사 PP 형태로 바꿔주고 이 뒤에는 뭐가 오든지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보시죠. 위치가 바뀐 거예요. I로 바뀌고 이렇게 바뀐 거야. 요건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선생님, I was given by him. 그럼 이 원래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I was given by him a present 해도 말이 됩니다. 근데 일부러 위치를 제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더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냥 다듬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I was given by him a present 해도 되나요? 됩니다.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문법 시간이니까요. 그래도 됩니다. 자, 넘어가 보죠.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뒤에 있는 직접 목적어. 명사 중에서도 직접 목적인 얘를 주어로 그럼 빼도 되느냐? 빼볼게요. 이렇게 빼면 바뀌겠죠. present가 주어로 그대로 왔어. 그리고 gave는 어떻게? be 플러스 pp로 바꾼다고 했잖아.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A present was given. 그리고 me는 어떻게? 한글로 해석 잠깐만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선 뒤로 넘기고 잠깐만. 그럼 he가 중요하니까 he를 바꿔야 되겠죠. 그와 a present를 위치로 바꾸는 거니까 그대로 by him으로 넘어온 겁니다. 계속 a present was given by him. 끝난 거예요. me는 어떻게 해야 된다? to me로 그냥 전치사 달아서 또 내려온 거예요. 근데 선생님 또 왜 사이에 넣었어요? 제가 그냥 일부러 좀 더 한번 꾸며본 겁니다.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원리는 뭐였다? 보이셔야 돼요. 이거랑 이거 바꾸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이거랑 이거 바꾸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바꿀 때 사람은 이 주어는 항상 뒤로 넘어가게 되니까 뭐 어떻게 하라? 앞에 by라고 해서 선물은 주어짐을 당했잖아. 누구한테 의해서? 나에 의해서 주어짐을 당한 거거든. 항상 행위는 주체자가 있어요. 능동태는 주체자, 내가 하는 거지만 행위를 당하는 입장에 의해서는 누가 행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이니까 by라고 쓰는 거예요. by의 영어 뜻이 뭐뭐에 의하여라는 뜻이거든요. 전치사 뜻이. 그래서 항상 사람, by him, by you 이렇게 by를 붙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사형식에는 IO, DO, SV, OO 목적어가 두 개죠. 그러니까 수동태가 몇 개다? 두 개가 나온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중학교 3학년 애들을 가르쳐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수동태는요 문장마다 다 있는 건가요? 첫 번째 질문. 이렇게 질문한 아이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 못하는 애들이에요. 호기심이 있는데 영어를 못해. 왜 못한다고 얘기하냐면 아직 보호와 목적어 보세요. OC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왜? 수동태라고 하면 주어와 자리를 바꾼다더라. 근데 뭐와 뭐를 바꿔야 되는지 아직 개념이 없으니까 문장마다 하나씩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마다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하면 아직 SVOC에 대해 눈을 못 뜬 사람. 두 번째 애들은 선생님 수동태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한국말로 뭐뭐에 의해서니까 대부분 이렇게 3, 4, 5형식에 다 하나씩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중간 정도 되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수동태를 완전히 깨우치지 못했다는 이유가 목적어의 개수대로 수동태가 나온다는 이치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자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르친다고 제가 한국에서 잠깐 강의를 할 때 중학교 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치시냐고 20명 되는 애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했더니 학교마다 다 달라. 학교마다 다. 다른데 어쨌든 도제식이니까 선생님들의 수준이 누가 강조하고 싶으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수동태, 개수는 처음 들어보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렇게 한다. 요령만 가르치는 분들이 있고 또 젊은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는 수동태의 개수도 중요하고 왜 수동태가 이렇게 되는지 설명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아직도 이렇게 일원화돼서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분명히 배울 텐데, 어쨌든 배울 텐데, 지금 요즘 이렇게 졸업하신 영어 선생님들, 젊은 영어 선생님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좀 졸업하신 게 오래되고 연세가 있으신 영어 선생님들은 아직도 일본의 영문법대로 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문법이 공식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방금처럼 수동태는 be 플러스 pp 동사만 이렇게 바꾸면 된다더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동사하고 있잖아. 방점이 s하고 o에 있는 것 같죠? 실제로. 아니. 방점을 s하고 o에 찍는 순간 지금 제가 지금 s하고 o에 찍고 있지만 진짜 진이는 거기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명사 파트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s나 o나 c는 전부 다 뭐다? 명사거든. 제가 치팅 페이퍼를 드렸죠. 치팅 페이퍼. 그렇죠? 치치. 명사가 s고 명사가 o가 되고 명사가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동사 분야에서 지금 저도 수동태 배우는데 동사를 강조해야 돼요. 지금 여기 주인공 누구냐 실제로. 공식인 이 V가 수동태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바뀐다? B 플러스 PP 형태로 바뀐다는 게 원래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간과하고 계세요. 이걸 공식화 시켜서 일본의 영문법처럼 우리는 세뇌당했기 때문에 이거 공식이니까 이것만 알면 되고 다음 넘어가자. 이거 이렇게 바뀌지 기술적인 차원에서 너무 많이 가르치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수동태는 뭐야? 동사 파트야. 그러니까 동사가 주인공이지.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의 바뀜에 주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능동태로 했을 때는 give였다면 수동태로 쓰면 am given 비동사 are given 이렇게 바뀌는 거야 라고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중요하죠. 왜? 동사 중심주의거든요.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주어와 뒤에는 목적어가 선다가 바로 시소 모형으로 선다가 동사 중심주의인데 수동태는 이 둘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시소인 중간에 있는 중간자 역할, 시소의 평행대를 유지해주는 절대 권력자인 엄마에 해당하는 동사는 그대로 있고 형태만 바뀔 뿐이고 자리 이탈도 있나요? 자리 이탈도 없어요. 그게 동사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수동태, 능동태는 동사 파트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문법책들을 보면 한국에 있는 수많은 시중에 있는 수십 가지 문법책을 다 합해서 목차를 보시면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영원히 학생들은 미로를 못 빠져나갈지도 몰라요. 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혹시 저한테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은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가 대단한 강의가 아닙니다. 이거 들으시고 이거는 그냥 워밍업이라 치시고 뼈대만 잡고 바로 다른 분들 강사분들 선생님 걸 바로 들으셔서 살을 붙이셔야 돼요. 바로. 그렇게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할 거고 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몰랐던 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실력이 금방 늘어요. 아시겠죠? 수동태, 능동태의 핵심은 뭐다? 동사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사를 배운다는 거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먹는 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드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동태, 능동태는 동사라고 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교육이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게 동사인지 몰랐어요. 왜? 수동태, 즉 주어와 목적어 자리를 바꾸는데 방점을 찍었거든.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해방 이후에 쭉 그렇게 흘러왔어요. 실제로는 어떻다? 아니야. 방점은 동사에 찍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형식은 제가 좀 돌아왔는데 그래서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죠. I어 D어 두 개죠. 그러니까 주어도 두 개를 바뀔 수 있으니까 즉 수동태는 두 개가 나온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이거 수동태 개수 이 형태 이 맞추는 지금 이런 문제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꼭 나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알라고. 그래서 100점을 영어 점수를 맞는 애들은 수동태를 제대로 알고 고등학교 진학하는 거죠. 그렇죠? 외고나 특목고를 입시로 준비하는 애들은 대부분 이런 걸 맞춰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개념들은 이 개념을 꼭 잡아야 되는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꼭 잡아야 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백날 문제를 풀어봐야 소용이 없어. 실력이 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인데 개념을 소홀히 하고 100번 응용으로 나가면 무너진다는 거죠. 사상 누각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목적어가 주어를 바꾸는데 목적어의 개수대로 수동태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사형식은 수동태가 두 개 나오고 방점은 더 큰 방점은 어디 찍게 된다? 동사 중심주의. 즉 동사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사가 중심인데 앞뒤만 바뀌는 거야. 이게 바로 수동태와 능동태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말하는 뉘앙스만 차이 나죠. 내가 했다라고 말하면 능동태고 내가 했는데 이 행위를 당하는 너나 이 대상은 나에 의해서 행위를 당해진 거니까 이 사람들이 주어가 되면 능동태가 바로 수동태로 바뀌는 거죠.
나는 이 책을 샀어. 근데 이 책 입장에서는 나에 의해서 구매를 당한 거죠. 그쵸? 구매를 당한 겁니다. 이 책은 나에 의해서 사졌다. This book was bought by me 라고 하는 겁니다. by가 아니라 be bought라고 쓴 거죠. was bought. 사졌다. 나에 의해서. 이게 수동태입니다. 자, 오형식 넘어가 보죠. 사람들은 나를 알렉스라고 부른다. 자, 영어 유명한 팝송들이 있어요. 오형식을 꼭 알아야 될 때. You call it love. 우리 중학교 때 팝송 많이 틀어주곤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You call it love. 너는 그걸 불렀다. 사랑이라고. 막 이렇게 유명한 팝송 있잖아요. 이게 유명한 오형식입니다. 자, 오형식을 흔하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선생님, me도 목적어고 알렉스도 목적어니까 그럼 이것도 목적어니까 수동태가 2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나요? 아니죠. 이게 바로 헷갈리는 거예요. 사형식도 보세요. me, present 2개 다 목적어죠. 2개 다 명사죠. 명사입니다. 와우. 2개 나올 것 같은데. No. 하나입니다. 왜? 오형식은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되죠? SVOOC거든요. 목적격 보호라는 소리입니다. 이 끝에 나오는 알렉스는 보호입니다. 자, 치링 페이퍼를 제가 한 번 더 공개 유출하겠습니다. SVOC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미리 알려드렸어요. 이건 답지예요. 자, 뭐죠? 명사에 상당한 어구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V는 당연히 12가지 동사만 나오죠. 지금 하는 동사의 3가지 분류, 그리고 조동사 시제 법태 일치, 그리고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까지 총 12가지가 여기 그대로 위치합니다. 엄마를 위치로서 시수 중간에. 그리고 목적은 뭐죠? 명사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S하고 O를 위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보호는 뭔데? 말 그대로 명사를 보호하거나 옆에 목적으로 보호하거나 즉 주어를 보조하거나 목적어를 보조한다고 해서 태어나게 바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호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주격 보호, SC가 있고 목적어로 보호하면 뭐다? OC가 있는 겁니다. 주격 보호는 바로 이 형식이고요. 목적격 보호는 몇 형식이죠? 바로 5형식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하려면 즉 보조한다는 뜻은 뭐죠? 명사를 꾸며주는 것들이 뭐예요? 형용사. 그래서 보호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You are happy. 너는 이다. 뭔데? 보호 나올 자리거든요. 주격, 나라는 아이를, you라는 보호를 보조해주는 거죠. 네가 어떤데? 해피하다고. 그러니까 해피한 게 너라고. 형용사입니다. 그럼 I'm a student. A student은 명사인데 명사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보호는 형용사랑 명사 둘 다 돼.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특히 영어를 배우는 중고등학생 특히 헷갈려하는 게 선생님 이거 사형식이에요? 오형식이에요? 둘 다 목적어니까 I오 D오 사형식 아닌가요? 여기서 수준이 갈리는 겁니다. 사형식과 오형식을 구분할 수 있는 애들은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아이한테 비유하는 것은 진짜 영어를 제일 대한민국에서 빡세게 공부할 때가 학창 시절이잖아요. 그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인데 이 사람들의 수준이 지금 이때 제대로 개념이 정립해 놓으면 평생 영어를 배울 때 수월합니다. 성인이 돼서도 토익이나 토플이나 이렇게 탭스나 가르쳐보면 학원에서나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학교 다닐 때 문법 공부를 빡세게 요즘 애들은 빡세게 공부하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과외를 받았거나 빡세게 한 애들은 이런 개념들이 철저하게 서 있어요. 제일 큰 개념이 뭐냐? 1, 2, 3형식은 다 나가리예요. 다 알아. 그 모르는 애들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사형식과 오형식을 구분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까지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힘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 지금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왜? 목적어 개수대로 수동태가 나온다고 큰 대원칙을 세웠는데 이게 둘 다 명사거든. 해석도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맥을 못 잡으면 오형식이 사형식처럼 목적어가 2개인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하나 뒤에 나오는 건 보호였는데 그러면 수동태도 2개 나오는 것처럼 해석을 해버리죠. 시험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말도 못한다는 소리예요. 헷갈리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원어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은 사형식, 오형식, 그중에 오형식이거든요. 숫자가 계속 높아지죠. 1, 2, 3, 4, 5형식.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점점 순서가 깊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1형식 쉽죠. I go, 난 간다. 그쵸? 5형식 방금처럼 어렵습니다. 5형식이 제일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5형식이 제일 화려하다는 뜻이고요. 5형식이 제일 고급이라는 뜻이고 5형식이 제일 어른들, 즉 일상생활에 제일 많이 쓰인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3형식에다가 뒤에 딱 모터만 하나 바꿔 끼면 그게 5형식이거든요. 3형식에다가 딱 목적어 하나 더 갖다 끼면 4형식이거든요. 그 모터가 목적어를 하나 더 갖다 붙이면 4형식이고 보호를 하나 더 갖다 붙이면 5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4, 5 형식은 SVO로 가는 공통이 있는 거예요. SVO 갔다가 뒤에 거기서 끝내면 3형식. 거기다가 모터에다가 O를 하나 더 달면 4형식. 그 O 대신에 C를 달면 O 다음에 C를 달면 5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해석은 천차만별이에요. 어쨌든 각설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의 방점 수동태니까 수동태에 집중을 해보자. 목적어 개수대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오형식도 딱 목적어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어인 O, OC 중에서 O만 주어만 바꾸면 됩니다. 사람들은 부른다. SV죠.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people, call입니다. SV죠. 자, 그리고 잠깐 시라고 했죠. 심에서 뭐라고 물어보라 했죠? question, magic question, 무엇을. 사람들은 부른다. 무엇을 부르는데? 목적어 다르구나. 이름 부른다. 나를 부른다. 여기 목적어 나오네. 한글로 을을이 나오는 게 바로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목적격인 I, my, me를 썼어. 여기까지 끝나면 3형식인 겁니다. 사람들은 불렀던 나를.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끝내도 돼. 여기서 끝내면 3형식이야. 근데 4, 5형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건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여기서 끝내고 싶으면 3형식이야. 하나 더 갖다 붙이고 싶으면 4형식이 돼. 하나 더 갖다 붙이면 5형식이 되는 거예요. 넣어보죠. 불렀다. 나를. 여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또 궁금하잖아. 보호로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보호를 하나 더 갖다 붙여야 돼. 형용사를 써도 되고 명사를 써도 되는 겁니다. 당신 마음이에요. 어려울 거 없어요. 보호는 둘 다 되니까. 답지를 알려드린 겁니다. 명사를 써도 되고 형용사를 써도 됩니다. 써보죠. 명사 썼네. 알렉스라고. 그러니까 미어하고 알렉스는 동일한 거죠. 보호입니다. 이 알렉스라는 게 미라는 걸 보충 설명해 줬잖아. 사람들은 불렀다. 나를. 뭐라고 부르는데? 을룰로 제가 물어봤나요? 아니죠. 말이 안 되죠. 을룰로 물어보면. 또 뭐를 부르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나를 했는데 또 목적어 뒤에 을룰이 또 나올 수는 없어. 그렇죠? 해석 방법이 바뀌어야 돼. 뭐라고 불렀는데 한글로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죠. 알렉스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보죠. 뭐뭐로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자, 보세요. 이 주어와 목적어 이 두 개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call이라고 하는 동사는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어떻게 형태가 바뀌죠?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만 바꿔주면 된다는 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바꿔볼게요. 이거랑 바꿔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자, 볼게요. 제가 이걸 뒤로 뺐네. 이렇게. 나는 사람들이 부른 거니까 나는 불려진 겁니다. 나는 보세요. 비동사 플러스 PP로 그대로 내려왔죠. 요건 원래 목적어였어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나에 의해서 불려진 거예요. 나는 불려졌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쵸. 요걸 바꾼 겁니다. 선생님, 그럼 이 알렉스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I am called by people Alex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문장이 세련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by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전면구조. 단어가 2개 이상이죠. 덩어리가 커졌죠. 영어는 머리가 큰 걸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합니다. 클라이맥스를 좋아해요.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클라이맥스, 등산을 하다가 정점으로 올랐다가 내려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큰 거, 2단어 이상인 것들을 다 뒤로 뺍니다. 그래서 팔품소 5, 3절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죠? 명사, 동사부터 시작해서 5, 9, 품사에서 9로 가고 덩어리가 커졌죠. 2단어 이상이 9니까. 2단어 이상이면서 또 주어 동사가 있는 그걸 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품사, 구, 절 순서로 점점 크게 가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때 구와 절은 덩어리가 클 수밖에 없죠. 2단어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뒤로 빼는 겁니다. 자, 뒤로. 무조건 끝자리에 위치하는 거야. 나는 불려졌다. 알렉스라고.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2단어 이상은 맨 뒤로 뺀 거죠. 요 위에 있는 제가 이런 것도 다 같은 원리로 뒤로 뺀 겁니다. 이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영어는 중간에 구가 들어가서 어설프게 느낌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뒤로 빼서 세련되게 클라이맥스를 조성하고 뒤쪽이 긴 거는 괜찮아요. 구조상 맞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크면 역삼각형 구조죠. 머리가 되게 크니까. 그래서 안 써요. 그래서 그 가조라고 해서 it을 갖다 쓰는 거예요. 머리가 크면 가조 it을 대상으로 해서 To have dinner is important for your health.
저녁 먹는 거는 이다. 중요한 네 건강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to have dinner 세 단어를 썼잖아요. 저녁 먹는 것이라는 표현을 세 단어로 했어. 머리가 크죠. 주어가. 뒤로 빼는 겁니다. 어떻게? 가주어 이설 대상으로 해서 it is important for you to have dinner. 이렇게 뒤로 뺀 거죠. to have dinner 뒤로 뺀 거죠. 이러면 더 세련되고 더 클라이맥스로 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구나 절은 뒤로 빼는 겁니다.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수동태가 끝났고 마지막 이것도 시간이 많이 가는데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는데 적었으니까 할게요. 마침 또 오형식이에요. 나는 나의 지붕을 하얗게 페인트 칠하였다. 자, 주어 찾으세요. 나. 하였다. 이게 동사죠. did입니다. 근데 페인트 칠했답니다. 페인트 칠하다는 동사가 따로 있거든. 페인트. 화가가 그림 그린 것도 페인트라고 그러고요. 명사로 쓰면 페인트지만 동사로 쓰면 페인트 칠하다. 그림 그리다. 붓 들고 칠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페인트 칠했다. 페인트 쓰면 됩니다. 동사로. 나는 페인트 칠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I painted, painted 했다. 자, 과거 쓴 거예요. SV. 그러면 여기까지 쉬고 SV까지 말했으면 쉬라고 그랬죠. 뭐라고 하라고?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무엇을이라고 물어봤죠. 뭐를 칠하는데 을를로 물어봐야지는 목적어 오는 자리입니다. 뭐 어떻게? 을를로 끝나는 거. 지붕을.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나의라고 또 나의 지붕이 있네요. My roof가 바로 목적어인 겁니다. 여기까지 끝내도 돼. I painted my roof. 그렇죠. My roof. 나는 칠했다 내 지붕을. 삼형식이죠.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에겐 또 옵션이 있습니다. 그만둬도 돼요. 여러분의 선택인데. 근데 지붕은 어떻게 칠했는데 또 보호로 하나 더 달아도 되는 거야. 근데 더 달면 더 세련되지죠. 어떻게 칠했는데? 하얗게 칠했대. 그러면 이 장문할 때 한국 사람들 대부분 크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꼭 한국에서 영어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전치사를 쓰고 싶어 하거든요. 왜? 똑바로 말하고 싶어 하는 버릇이 있어서. 어떻게? 하얀색으로 with white color. with the color of white. 또는 적어도 with white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합니다. 왜? 흰색을 가지고 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수없이 배웠거든. with라는 거, 이 with라는 이 전치사는 갖고 있으면 되게 유용한 거라는 걸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흰색을 가지고 흰색으로 칠했다는 말을 with white라고 하거든요. 그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본능입니다. 근데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영어가 그렇게 말하면 자꾸 길어지죠. 세련됐다, 세련되지 못했다. 더 작은 단어로 말하면 더 경제적이고 더 아름답다고 제가 얘기했죠. 왜? 이들의 조상은 누구보다 상인이니까. 상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간 대비, 똑같은 시간 들여서 더 적게 말하고 똑같은 뜻을 전달할 수 있으면 이게 더 경제적인 거죠. 이게 바로 더 효율적인 거고요. 더 효율적인 건 더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 더 고급이라는 뜻이에요. 더 비싼 거죠. 더 높은 교육 수준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형용사들이 다 맞아떨어지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들에게 개념에게서는 충분히 아름다운 것들은 생략과 축약을 통해서 똑같은 의미 이상을 전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똑같죠. with white color라고 하면 적어도 두 단어 이상 얘기하니까 이거보다 만약에 한 단어로 얘기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보호자리인데. 여기 보호 갖다 끼면 되는데. 보호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고 제가 미리 답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을 넣어도 됩니다. 넣어볼게요. 이런 훈련을 대한민국에서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불편한 거야. white라고 하는 명사만 넣으면 됩니다. 보세요. 지금 이것처럼. I painted my roof white 라고 하는 겁니다. 와우.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 제가 설명할 때 I painted my roof white 라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지만 이미 수준이 상당해서 제가 감히 유추하기에는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냥 원어민들하고 소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만약에 이게 이 오형식이 물 흐르는 것처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라고 하는 사람들은 토플이든지 뭐든지 시험을 치고 외국에서 충분히 유학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쵸? 이게 만약에 이해 안 된다해도 절대로 주눅들 필요 없어요. 이게 평범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게 평범하면 이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들리면 본인이 대단한 거예요. 본인이 뛰어나신 거예요. 타고난 언어 감각이 너무 뛰어나고 영어를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시키면 그렇지만 제가 학생들을 오래 지도해 본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통계상 제 나름의 데이터로 짧은 데이터로 얘기하자면 확실진 않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다 통틀어서 이렇게 그냥 내가 내 지붕을 하얀색으로 칠했다라는 영어 표현 해봤을 때 이렇게 가장 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은 못 봤어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다 전부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전치사 구 전면구가 참 쓰기 쉽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이 전면구가 옳은 문법이고 좋은 문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학생들한테 시간을 주고 그럼 이거보다 더 적게 해도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시간을 주고 작문시켜 봤을 때 한 번에 이렇게 나온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지금 영어 교육의 한계예요. 만약에 외국물을 먹은 애라면 중학교나 고등학생 중에서 뭐 친척이 외국에 있어서 외국에서 좀 몇 달 살다 오거나 아니면 외국에 정규교육을 받고 온 애들하면 분명히 맞추겠지만 한국 교육만 정규교육 받아서는 절대로 이 영어 정도가 형성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주구장창 SBOC에 가르칩니다. 자, 1형식, 자, 눈 뜨면 SB. 자, 2형식 SBC, 3형식 SBO, 4형식 SBIODO, 3형식 SBO, 4형식 SBIODO, 5형식 SBO, OC라고 배웁니다. 그 뒤에 OC라고 배우지만 정작 C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형용사가 들어가는지 명사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인텐시브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간혹 시험 때 나오지만 그렇게 영어 시수가 많은 학교도 없고요. 이 5형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한국어로 모국어로 쓰는 우리 동양의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5형식 문장이 좀 까다롭습니다. 우리 한국 개념이 없잖아요. 그쵸? 한국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지붕을 하얀색으로 칠했다. 보세요. 나는 칠했다. 지붕을. 여기까지는 세계 만국 공통어예요. 제가 얘기했죠. 인류 최초 이래로 세계에서 신석기 저 벽화 쪽으로 가면 뭐가 그려져 있다고? 대상 3개밖에 없어요. 사람이 말 타고 총을 쏘거나 화살을 쏘거나 우리나라 고궁 벽화에도 나와 있죠. 사냥하는 그림. 이게 3형식 문장이거든요. 3형식 문장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내가 사냥한다 너를. 내가 사냥한다 사슴을. 근데 그 밑에 하나 더 있네. 말 타고. 이 말 타고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게 바로 3형식에서 파생된 문장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3, 4, 5형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냥한다 얘를. 나는 탄다 말을. 딱 3단어로 되는 거예요. SVO만 있으면 돼. 그래서 태초에서 생긴 첫 번째 문장은 뭐다? 3형식이에요. I love you.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거는 지구 어디를 가든 똑같은 문법 형식이에요. 이 3형식이 이해 안 되는 문법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 들었어요. 말이 돼요. 왜냐하면 대상을 그냥 나와 너와 대상을 지으려면 동사만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지구상에 수록 없는 건 없어요. 동사는 모든 언어의 모태입니다.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있어. 그 동사를 설명하려면 딱 2개만 있으면 되거든. 동사라는 주체와 행위를 받는 객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형식이에요. 그러니까 3형식은 본능적으로 누구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저기 어디 아프리카 사람이든 다 3형식은 이해가 됩니다. 자, 좀 더 나아가 보죠. 3형식에 이제 옵션이 2개가 달린 거야. 3형식에서 멈춰도 되는데 여기 뒤에 하나를 또 액세서리로 이걸 달면 목적을 하나 달면 4형식으로 가고 여기다가 C라는 거 보호를 달면 5형식으로 간다라고 영어 체계가 그렇게 말해준 겁니다. 쉽죠?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5형식을 쓰면 방금 말한 대로 나는 칠했다 내 집을 여기까지 3형식인데 뭘로 칠했는데? 또 목적어인 것 같아? 근데 뭘로 칠했는데? 우리나라 개념에는 목적어 개념이거든. 나는 칠했다 우리 집을 또 뭘로 칠했는데? 근데 서양 개념은 무엇을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목적어냐 이렇게 한국말로 또 사투리도 있다 보니까 저도 사투리 쓰지만 헷갈려요. 완벽하게 문법 체계 자체가 국어 표준말을 쓰면 좀 차라리 쉬운데 저처럼 뭐 이렇게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랑 하면 분명히 쿠세가 있기 때문에 헷갈려. 이게 목적으로 물어볼 말이 아니거든요. 나는 칠했다 내 집을 무엇으로거든. 을을이 아니라 무엇으로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치사가 오는 게 맞아요. with.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개념에는 with가 맞는 거예요. with. 흰색을 가지고 칠한 거잖아. 그렇죠? 흰색으로. 그런데 이건 2단어 이상이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말이 있다 없다? 서양에는 있다. 여기가 보호자리니까 본능적으로 명사나 형용사 갖다 박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는 훈련을 하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개념에게는 없고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일본 영문법에도 당연히 없었겠죠. 일본 사람들은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없는 겁니다.
가르치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그냥 SVOC라고 답지 지금 제가 답지 알려드리는 것처럼 해례범을 드리는 겁니다. 이 C 자리는 명사와 형용사 갖다 때려 박으면 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처음이 어렵죠. 갖다 때려 박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지금 수동태 하다가 너무 샜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개념 잡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자, 이것까지만 하고 제가 마지막 이제 각설하고 한 10분만 더 얘기하고 진짜 강의를 끝낼게요.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 바꿔볼게요. 그렇죠? SVOC니까 이거는 이 C는 바꿀 수 있다 없다. White는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야. 갈 수 없어요. 요것만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paint는 뭘로 바꾸면 된다? B 플러스 PP로 바꾸시면 돼. 해볼게요. 요거 맞네. 그대로 왔네. 그리고 I 그대로 왔네. 요렇게 바뀌었죠. 대상 의해서 나에 의해서 칠한 거니까 이거 비동사 플러스 PP 그대로 왔네. 보이죠? 보이셔야 돼요. OS 바뀐 거. 요거는 어떻게 했다? 그대로 내려온 거야. 그대로. My roof was painted by me, white라고 해도 되는데 전면구는 항상 뒤로 빼니까 제일 뒤에 와야 돼. 그러니까 my roof was painted by me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살은 나중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붙이시길 바랍니다. 자, 이 강의의 핵심은 뭐다? 저는 개념을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면 영어 끝이 보인다. 이 순서대로만 저를 따라오시면 영어가 분명히 끝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영어 공부를 깊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 다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죄송해요. 근데 개념을 설명하고 명확하게 대한민국 교육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들을 제가 제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수동태는 왜 쓰는 걸까? 그 마지막으로 이 말을 좀 하면서 오늘 강의를 금방 끝내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수동태 왜 써? 아까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언뜻 얘기했죠. 그렇죠? 언뜻. 철학적 개념입니다. 서양인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내가 아닌 대상, 상인이다 보니까 대상과 그리고 심지어는 물건에게까지도 그 인격을 부여해서 동등하게 바라보는 거죠. 1대1 등가 교환. 그게 상인의 마인드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동태가 발달한 거죠. 내가 이 행위를 하면 능동인 겁니다. 능동적으로 보이스를 내는 거죠. 내가 널 리드할 거야. 내가 널 사랑할 거야. 다 능동태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수동태라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만약에 주어가 된다면 너는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아지는 거죠. You are loved by me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널 팔 거야. I will sell this to someone. 나는 팔 거야. 이걸 팔 거야. 근데 이거 입장에서 나한테 팔리는 거죠. It will be sold by me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죠? 여기까지는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수동태가 강의를 해야 될 만큼 어려운가? 첫 번째는요. 문법책에 수없이 수동태와 능동태 챕터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수동태를 안다고 착각을 해요. 왜 착각을 하느냐? 공식화시켜서 우리 일본 영문부터 배웠거든. 학교에서 수없이 시험을 쳤거든. 빈틈에 나올 단어. 맨 끝에 by me. 이 앞에 by 넣는 거야. 이거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설프게 내가 수동태는 안 틀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영어에서 수동태를 사용할 수 있어야 영어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동태는 동사와 즉 명사와 목적어를 바꾸는 거라고 제가 말해드렸는데 이 두 개를 바꾸는 거에 방점이 찍히면 돼, 안 돼요? 안 돼. 근데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제가 학생들에게서 배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조동사 시제 법태일지 왜 조동사 시제 법태를 수동태 능동태를 동사 파트에서 배우냐. 이건 동사니까 방점이 뭐에 찍혀야 된다? B 플러스 PP에 찍혀야 되는 거예요. 비동사 다음에 PP 과거 분사가 와야 되는 거야. 분사가 바로 형용사거든 사실은. 근데 이것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리 터지니까 그건 하지 않을게. 어쨌든 이거는 외우세요. 이거는 그냥 체계화 된 공식입니다. 그냥 B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일반 동사의 PP 형태를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동사와 명사와 목적어 자리만 바꾸면 되고 나머지 보호나 이런 것들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더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이거. 그러면 굳이 능동태로 말해야 되는데 왜 서양인들은 수동태를 그렇게 발달시켰을까? 왜?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답은 있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문을 뭘로 들까요? 이제부터는 여기 제가 그냥 즉석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 집에는 쉬어야 되는 공간인데 자녀가 내 방을 아빠나 엄마의 방을 아주 어질러놨네. 장난을 쳐서든지 뭘 깨트려놨다든지. 근데 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식이야. 혼내고 싶은데도 혼내고 싶진 않네. 그쵸? 이랬을 때 수동태를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내가 어큐즈를 내 자식한테 돌린다면 누가 이 방 어질렀니? 라고 능동태로 물어보면 될 겁니다. Who did this? 누가 이랬냐고. who가 주어거든요. 누가 이랬니? 누가 이랬니? 그럼 나는 정말 화가 나서 이 누구를 찾아내고 싶은 거야. 이게 능동태라면 중립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방이 어질러져 있네? 라고 돌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방? 누가 어질렀니? 그 누가가 주어가 아니라 어질러진 방을 주어로 딱 세우는 순간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되죠? 뉘앙스가 중립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알고 있어. 내 딸이나 내 아들이 내 방을 어질렀다는 사실을. 근데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나는 내가 내 딸을 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방이 어질러져 있네? 그 말 점점점점 뒤에 누가 이랬니?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어질렀니라고 안 물어보고 방이 어질러져 있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동태예요. 또 하나 더 예문을 들어보죠. 길 가다가 바이크, 그러니까 자전거가 버려져 있어. 근데 쓸만한 거야. 길에 자전거가 버려져 있네? 보세요. 자전거 입장에서는 누가 버린 거죠. 그렇죠. 누가 버린 겁니다. 누가 버렸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전거 버려져 있네? 자전거가 이런 상태네? 버려져 있는 상태네? 수동태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자전거가 주어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능동태는 뭐였죠? 누가 이 자전거를 여기 놔뒀니? 누가 자전거를 여기 버렸니가 중요한 능동태라면 누가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왜? 주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지금 이 버려진 객체인 이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수동태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어가 불명확할 때 바로 수동태를 씁니다. 누가 버렸는지 알아요? 모르죠. 실제로 아까 방금 전 예문도 누가 방 어질렀는지 알아? 알지만 팩트는 아직 모르잖아. 주어가 불명명할 때 명확한 사실이라면 능동태로 말을 해요. 서양인들은. I did that. 내가 그랬어. That's what I did. 내가 그런 거니까 please forgive me. 나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를 써야 되는 상황은 누군가가 했는데 누가 했는지 몰라. 누군가가 버렸을 텐데 누가 버렸는지 몰라. 주어가 불분명한 거죠. 그럴 때 수동태를 쓰는 겁니다. 정해진 건 버려진 이 대상만 확실한 거잖아.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은 뭐다? 철저하게 현실주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절대로 assumption을 쉽게 하지는 않아요. accuse 할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가 나를 뭐라고 하고 싶으면 네 근거를 대봐. 논리적인 학문이죠. 왜?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 서양 철학의 근원이거든요. 논리, 3단 논리에 의해서 말을 하는 습관. 그들에게 이 서양인들은 이런 서양 그리스 철학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이크가 길에 버려져 있네? 바이크가 버려져 있다는 이것만 사실일 뿐 누가 버렸는지, 언제 버렸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배경으로 버렸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 그걸 assumption에서 추정으로 말을 해버린다면 나는 비과학적인 사람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서양 체계를 흔드는 사람이에요. 이성체계가 무너진 사람이죠.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뼛속까지 상인의 조상을 가지면서 서양 철학에 그대로 녹아든 말을 합니다. 말에 그대로 녹아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만 얘기하자고. 팩트는 내가 이 자전거를 지금 발견했다는 이 사실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아는 팩트 하나는 뭐다? 주어가 불명하니까 이 객체인 자전거가 버려져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전거가 버려져 있네? The bike was 또는 is left there. 저기 남겨져 있네? 버려져 있네? Left abandoned there. 버려져 있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B 플러스 PP로. 방 누가 어질렀는지 모르잖아. 추정을 할 뿐 99.99% 확률로 내 딸이나 내 아들이 그랬을 거라고 하지만 고양이가 그랬을 수도 있고 개가 그랬을 수도 있고 그쵸? 모르잖아. 그냥 팩트만 얘기하자고. 팩트는 이 방이 어질러져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 사실은 방점이 더 많이 찍힌 거예요. 근데 수많은 유튜버들이나 여기 보면 인터넷 보시면 그 수동태를 쓰는 그런 걸 정리해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언뜻 본 분들 중에서는 이유를 좀 상세하게 나눠 놓으셨는데 결국에 큰 맥락은 하나입니다. 큰 맥락은 방금 제가 말한 이 이유예요. 이 이유.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파생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주어가 불분명하니까 팩트만 얘기하자가 시작이고, 그리고 내가 중성적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 내 의견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즉 내가 의견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팩트라고 생각하고 강하게 내 주장을 펼치는 거잖아요. 근거가 불확실하면 서양인들은 팩트로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심스러움, 그러니까 이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를 더 많이 쓰는 겁니다. 합리주의 사상이 들어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동태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오케이? 능동태가 있는데 왜 굳이 수동태 써? 바로 이게 이유입니다. 주어가 불분명하거나 굳이 내가 남을 탓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러니까 탓하고 싶지 않다는 말 자체가 거슬러 가보면, 좀 더 근원적으로 가보면 내가 팩트에 더 집중하겠다는 거의 반증인 거죠.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지금 조동사 시제 법태까지 했어요. 일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게 바로 일치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영역이 일치라고 그랬죠. 조동사 시제 법태 일치. 일치까지 그냥 묶어서 오늘 바로 끝낼게요. 5분만 할게요. 일치가 뭐냐? 자, 수와 성과 격을 일치시켜라. 이 말입니다. 뭐와 일치시켜라? 수, 성, 격. 즉, 수량, 성,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격을 일치시켜라. 지금 나왔죠? 이게 뭡니까? 주격이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목적격이죠. 자리가 바뀌면 이 미가 어떻게 바뀐다? I라는 주격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거. 이 일치시켜라나 이 말입니다. 성, 남성이면 앞에 대상이 he였으면 뒤에도 he겠죠. 앞에 대상이 여성이었으면 뒤에도 she일 겁니다. 자, 이거 문법책 보면 많이 나와요. 서양인들은 문법책에 보면 이렇게 예문들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간단하게 좀 재밌는 이야기니까 이거 성까지만 얘기해보죠. 어쨌든 일치는 수와 성과 격을 일치시켜랍니다. 단수면 단수, 뒤에 복수면 복수. 이렇게. he는 삼식신 단수니까 단수고, 뒤에 they는 뒤에 복수니까 복수 동사인 are가 나올 거예요. 그쵸? They are, he is, I am. 다 단수는 비동사의 am, is나 am을 쓰고 복수는 are를 쓰죠. 그러니까 they are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수, 성격을 일치시키라는 건데, 마지막으로 성을 일치시키는 걸 좀 얘기 짤막하게 해주고 이거 진짜 끝낼게요. 일치는 그거라는 거 아시면 되고, 서양인들은 대상에게도,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대상에게도 똑같은 인격을 부여하길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동양 사람들에게는 없는 철학이에요. 이 동양 사상은 철저하게 유교주의 사상이죠. 컨퓨시니즘 바탕 안에서 세워진 국가들이란 말이죠. 그럼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당연히 인본주의지만 사람, 그 왕부터 시작해서 계급이 낮춰져 있는 이 계급부터 다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소비하는 쌀에다가 이렇게 막 뭔가 의미를 크게 부여하거나 하지 않아요. 사람이 먹고 이렇게 하는 2차적인 행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서양인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대부분 사람이 아닌 것도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인격을 부여합니다. 자, 이런 거죠. 배, 타이타닉호, 그렇죠. 타이타닉, 그 배 침몰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 슬퍼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그 당시 신문이 어떻게 났냐면 타이타닉호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라고 표현합니다. 배를 쉬라고 표현합니다. 다 각설하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다, 타이타닉호에는 여러 명이 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라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배는 서양의 서양의 생각에는 아주 여성적인 거거든요. 아름답고 천천히 가죠. 그리고 폭력성이 없어. 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차 보죠. 차, car. 유명한 거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 차. 지금은 미국에도 이제 주유원이 없어졌어요. 한국에도 이제 거의 없어지겠죠. 제가 잘 모르지만 한국은 아마 아직도 있나요? 근데 미국은 이미 주유원이 없어요. 근데 주유원이 있을 시절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90년대 끝까지 가득 채워주세요. 그 기름을 이제 차 몰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기름 가득 채워주세요. 어떻게 하죠? 경상도에서는 만땅으로 채워주세요. 막 나쁜 말도 좀 사투리나 일본어로 쓰기도 했는데, 가득 채워주세요죠. 그쵸? fill up the tank.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원어민들이 얘기하느냐? fill it up. fill her. 목적어. 원래 이 여동사사에는 목적격이 오거든요. 어쨌든 she, her, she로 받은 거예요. 여성으로.
왜 이 뭐라고 얘기한 거죠? 가득 채워라. 뭐를 가득 채워? 그녀의 배를 그녀를 가득 채워라는 거예요. 지금 주의요원한테 외국 사람은 딱 창문 열어서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Fill it up. 어떻게? 가득 채워주세요. 이 자동차를 자기의 애마인 자동차를 she 여성으로 본 겁니다. 왜? 자동차는 아주 빠르고 세련됐죠. 예쁘죠. 심미적이죠. 이 심미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성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무겁고 어둡고 좀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은 전쟁이라든지 무기체계라든지 굉장히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남성성 희로 봤습니다. 문학책을 많이 읽어보시면 표가 납니다. 문학책들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법책을 보시면 이 수성격 할 때 성에 대한 것, 이 남성성, 여성성 일치시킬 때도 이렇게 한번 아시면 재미로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얘기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진짜로 이걸로 끝낼게요. 1시간이 넘었네. 제가 50분에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한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지금 조동사 시제법 대일치는 끝났습니다. 자, 동사 12가지 중에서 문법의 조동사의 3가지 분류법, 그렇죠? 배웠고, 그리고 왼쪽 진화의 영역으로 해서 조동사 시제법 대일치까지 끝났습니다. 이 순서대로 영어를 하면 이제 동사가 한 축이 1000년이 끝난 거예요. 나머지 현대 쪽으로 넘어와서 영어 단어가 방대해지면서 현대화되면서 핸드폰이란 말이 200년 전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핸드폰을 딱 새롭게 태어난 말이 태어나면서 핸드폰을 설명해줄 보어, 즉 형용사와 명사가 또 다른 생겨나야 됐단 말이죠. 이 과거화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바로 동사가 바로 해결해 줍니다. 동사는 모든 생명의 모체가 되는 엄마라고 그랬죠. 역시나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명사나 형용사가 더 생겨나지 않고 직접적으로 먼저 엄마가 나섭니다. 엄마가 4명을 입양을 해요. 동사가 낳은 자식은 크게 4명이죠.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4가지가 배를 낳아서 낳은 자식이라면, 일한사, 쌍둥이, 두쌍이라면, 진화의 영역을 넘어서서 조동사 시제법 제일제 끝나면 파생의 단계로 갑니다. 동사가 파생을 시켜요. 이 파생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입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입양. 동사가 필요에 의해서 아버지와 장남을 위해서 입양을 합니다. 두쌍의 일한사, 쌍둥이를 또 입양해요.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죠.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까지 이렇게 대상을 배우면 동사가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러면 문법이 60% 끝난다고 그랬죠. 모든 문법책을 시중에 있는 문법책 아무거나 펴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제가 검증한 거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맞을 겁니다. 적게는 55%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통상 한 60% 얘기하거든요. 60에서 65%는 모든 문법책, 시중에 한국에서 팔리는 문법책의 60%는 전부 다 동사입니다. 동사 뭐가 들어갔죠? 3가지 동사의 분류법, 비동사, 일반 동사, 자동사, 타동사, 이거부터 시작해서 다. 그리고 조동사 시제 법 대일치, 문법체, 스타일리스틱, 문체론 이렇게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으로 가면 투부정사, 동명사, 형제분사, 과거분사까지 이걸로 다 해서 챕터를 계산해 보시면 다 더하기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지없이 그 책의 한 3분의 2 정도 대략 완벽하지 않더라도 대략 3분의 2 정도가 다 동사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만 잡으면 영어의 3분의 1을 잡으시는 거예요. 거기다 주어는 명사잖아. 명사 대명사가 주어거든. 명사 대명사랑 주어 동사까지 잡으시면 영어의 7분 음성, 8분 음성을 거뜬히 넘으신 겁니다. 영어 정복이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크게 아시면 이제 영어가 끝나가는 거죠. 나머지 형용사랑 부사만 잘 이용하면 돼. 형용사, 부사 그거를 2단어 이상으로 말하면 전치사, 구, 접속사,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개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전치사, 부사고 2단어 이상으로 얘기하면 전치사, 구, 접속사, 절인 겁니다. 자, 이게 큰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한사, 쌍둥이, 한쌍, 두쌍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4대 준동사의 첫 번째 투부정사와 동명사에 대해서 우선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자, 또 며칠 뒤에 한번 찾아뵐게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여기는 지금 밤이 깊어갑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드릴게요. 아시겠죠?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